따라란 따란 따라라라란 따라란 따란 따란 따라란 따란 따라라라란 따라란 따란. 읽으면서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다 사기잖아.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전쟁과 평화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해도 전쟁과 평화라고 해요. 그러면 문학 말고 읽은 책,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셔도 전쟁과 평화예요.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예전에 남베트남이었잖아요. 호치민시에 갔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건 호치민은 북베트남에서 칭송을 받을 것 같았고 남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남베트남에서 쭉 성장했던 제 통역하던 여자분이 20대 초반이었어요. 여긴 도시 이름이 호치민인데 호치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통역사가 저를 보고 김 선생님, 호치민은 저의 심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보러 만약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김희숙 선생님에게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전쟁과 평화는 저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대학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저도 1권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맨날 나타샤 춤추는 무도회에서 항상 끝났어요. 읽다가. 그랬는데 전공을 러시아 문학을 하게 되면서 1, 2, 3, 4권을 다 억지로 읽어야 했던 때가 대학원 때였어요. 그 학부 때까지도 이거는 좀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었는데 전쟁과 평화는 좀 이러면서 요약본으로 줄거리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원 때 정말 이거를 막 강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1, 2, 3, 4권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때 이제 계시가 내렸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나의 심장이구나. 계시가 내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과 평화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나폴레옹 군대와 러시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군대와 러시아가 한 번만 싸운 게 아니죠. 여기가 여러 번 싸웠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이렇게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전투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때마다 유럽에 가서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전하면서 유럽에서 싸웠던 전투들이 전쟁과 평화 1권, 2권의 배경이에요. 3권, 4권은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해요. 그게 1812년 전쟁이었죠. 침공을 하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까지는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우고 왔으니까 러시아 민중들이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시골 마을에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불을 태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까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던 러시아의 모든 그 귀족 가문 또 거기에 딸려 있던 하인들 모두가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주 이거 유명하잖아요.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로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프랑스군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나폴레옹이 그냥 스스로 퇴각을 하잖아요.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전쟁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명한 에피소드죠, 그게.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서 퇴각을 하죠. 3권, 4권은 바로 그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거기서 또 포로 처형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수용소에서 지내게 하고 이러다가 추위를 못 이기고 퇴각을 하는, 퇴각하고 나서 결국 러시아가 승리하는, 또 이제 뒤쫓아가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권, 4권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1805년부터 1812년 전쟁까지 1, 2, 3, 4권에서 쭉 설명이 되면 그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4권이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를 2개 붙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래서 에필로그 1부는 1820년이에요.
훌쩍 넘어가서 1820년이 돼요. 그래서 1820년에 주인공이었던 그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피에르하고 나타샤가 부부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 장면, 니콜라이하고 마리아가 부부가 돼서 또 그 영지를 가꾸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에필로그 1부가 뚝 마무리가 돼요. 그다음에 2부 에필로그가 이게 문제 에필로그인데,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에 대한 역사 에세이라고 해야 할지, 본인이 생각하는 역사관, 그리고 이때 이 전쟁들에 대한 본인의 평가, 그리고 러시아 민중에 대한 그 무엇이 우리 역사를 움직이게 하고 바꾸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에필로그 2부에 이렇게 붙여요. 에필로그 1부로 끝나면은 그냥 역사 소설이겠죠. 2부에 이거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전쟁과 평화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소설이냐 아니냐 또 논란이 있었어요. 이 에필로그 2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평화 1권, 2권, 3권, 4권, 4권에 붙어있는 에필로그 1부, 2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권, 2권에서 러시아가 나가서 싸웠던 전투가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1807년에 프리들란드 전투, 1809년에 바그람 전투,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1805년에서 1812년, 12년, 13년까지가 1, 2, 3, 4권 본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에필로그 1부에서 1820년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건 1805년에서 1820년까지 한 15년을 살펴본다고 봐야겠죠. 1, 2, 3, 4권에서 사람들이 총 몇 명이 나오냐 하면 599명이 나온대요. 저도 안 세어봤어요. 그중에서 실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520명이 넘을 거예요. 그냥 나오는 단역이 아니라 자기 실명을 갖고 520명이 넘는 이 등장인물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599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모두 다 볼 수는 없고,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1, 2, 3, 4권을 다 통틀어서 계속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있겠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 출연자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자면 제일 먼저 나타샤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탈리아 로스토바, 나타샤가 있는데, 이 나타샤는 모스크바의 유명한 그 로스토프 백작 가문의 막내 딸이에요. 이 나타샤가 처음에는 아주 귀여운 어린 소녀로 나와서 발랄하고 당돌하고 깜찍하고 막 이런 소녀로 나와서, 그다음 나타샤의 오빠 니콜라이 로스토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타샤와 그 첫 무도회에서 만나는 피에르 베즈호프라고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하죠.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레이의 여동생인 마리아 볼콘스카야가 있어요. 이 5명이 가장 마리아 볼콘스카야, 네, 이 5명. 이 5명이 가장 그 중요한 등장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가 사랑하는 특별히 편애하는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의 줄거리는 전쟁, 전투, 거기에 대응하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쭉 깔리면 어떻게 보면 각 등장인물들이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드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소설로 볼 수도 있는데, 역사소설이면서 또 성장소설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베즈호프가, 로스토프가, 볼콘스키가 이렇게 여러 가문들의, 귀족 가문들의 어떻게 가정소설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시의 사회소설, 여러 가지로 이 소설을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하드라마죠. 대하드라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나타샤가 각 등장인물별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나타샤는 어린 소녀에서 안드레이를 사랑하게 되고, 안드레이의 부인이 죽고 나서 안드레이와 어떤 결혼 약속 비슷하게 했는데, 그만 아나톨리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바람둥이 남자한테, 귀족 청년한테 유혹돼서 잠시 방황을 했다가, 아주 그러니까 그때 귀족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런 일은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게 바람둥이한테 당해가지고 그런 로맨스를 겪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하여튼 그런 일을 겪고 좌절했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1812년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 치료하고, 군인들이나
그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성숙해요.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제 피에르하고 결혼을 하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예쁜 나타샤가 영지 부인이 돼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주책스러운 아줌마처럼 나오는 그런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 피에르 베즈호프는 베즈호프라고 굉장히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백작이었는데 그분의 혼외자라고 하죠. 요즘 이런 분들을 법적 부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귀족 사회에서 꼬리표가 달리는 거잖아요. 정식 결혼한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이 첫 무도회에서 피에르가 등장을, 그리고 이제 그 피에르가 이렇게 뚱뚱하고 좀 미련하게 생기고 미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몽상가고 나폴레옹을 신봉하고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왔지만은 뭐 러시아 정부에서 특별히 뭐 한 일은 없고 이런 어설픈 뜨내기로 나오다가 피에르 역시 이 과정에서, 이 역사의 과정에서 나중에는 본인이 1812년 전쟁이 일어났을 땐 참전을 하러 가요. 보로지노 전투에 참전하러 가서 보로지노 전투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보다가 모스크바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피에르가 그 포로들을 2명씩 죽일 때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피에르는 살아나고, 피에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투에 모든 귀족들이 모스크바를 떠났을 때 그 포로로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생존자가 되잖아요. 그걸 겪었던.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피에르도 성숙한 어른이 되죠. 그때 안드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서 미남자. 그래서 저희가 전쟁과 평화 강독을 노어 수업할 때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러시아어 선생님이, 러시아 분이 우리 학년에서 가장 잘생긴 남학생,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그 친구가 가장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잘생기고 노어도 잘하고 본인이 볼 때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꼭 안드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드레이 볼콘스키 이렇게 부르고 농담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 전쟁과 평화 1, 2, 3, 4권에 나오는 남자 중에서 똘스토이는 잘생긴 남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잘생긴 여자도 안 좋아하고 이쁜 여자도, 좀 불행한 똘스토이가 안 좋아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완벽한 미남의 똘스토이가 아주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1, 2권에서 계속 장교니까, 그 귀족들은 장교니까 또 참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안드레이도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데, 그때 젊은 장교들은 새로운 황제 나폴레옹이 자기 손으로, 세습되지 않고 자기 손으로 황제에 등극해서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에 많은 매력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전투를 한다고 해도 러시아 귀족 젊은 장교들 중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안드레이도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름 호감이 있었는데 참전을 하면서 나폴레옹을 봅니다. 여기서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만나요. 안드레이가 그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말을 타고 다가오는 나폴레옹을 보는데 생각만큼 안 멋있는 거예요. 속물적이고 전투에서 이겼다는 걸 좀 뻐기는 것 같고, 그래서 별거 아닌 사람이었네. 나폴레옹이 영웅이 아니었네. 안드레이가 누우면서 그걸 느껴요. 누워서 이제 쓰러져 있으면서. 그 장면도 굉장히 회자되는 명장면인데, 안드레이가 죽을 뻔하다가 눈을 떴는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작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에피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이 한 신과 운명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드레이가 나폴레옹을 만나는 장면, 혹은 자연 속에서 깨닫는 장면이 대비되면서 나폴레옹이 별거 아닌, 영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이런 톨스토이의 역사관, 영웅관이 나오죠. 거기서 안드레이는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을 입고 아마 나타샤를 만나게 될 거예요. 쓰러진 상위군인 안드레이를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호감을 갖고, 안드레이는 부인이 있으니까 특별한 관계는 안 되다가 안드레이가 부인이 죽고 나이가 많아요. 돌아와서 다시 나타샤를 만나고 사랑을 약속하고 했는데, 나타샤는 또 다른 남자한테 잠시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하니까 안드레이가 거기서 좌절하고 군대에 참전을 했다가, 그 참전한 전투에서 그런 걸 겪고 부상을 입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타샤가 간호를 해주다가 안드레이를 만나죠. 특별히 종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군인들을 치료하게 된 게,
다친 군인들이 퇴각하는 데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피난을 하고 사람들이 종군이라는 의미도 없이 거기서 이제 막 서로 도와주는 거죠. 다친 사람들을. 그런 장면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안드레이는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 4권까지 에필로그까지 안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안드레이는. 처음에 그토록 축복을 받다가 톨스토이의 축복을 받다가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가 잘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살려두지 않는다는 안드레이는 여기서 끝까지 못 가고 죽어요. 안드레이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은 굉장히 크게 미인도 아니고 위축돼 있고 소극적이고 막 이런 여동생이 또 노처녀로 있고 막 이런 여동생이 나타샤의 오빠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성숙한 여인으로 또 마무리에 나와요. 나타샤의 오빠는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요. 니콜라이. 어린 시절에 나오는데 철딱선이 없고 덤벙거리고 그러면서 막 영웅심에 나 전쟁에 참전하겠어 했는데 참전해가지고 뭐 자기 부대도 놓치고 병사도 아니고 장교가 뭐 탈영 비슷하게 돼버리고 군대 행렬을 놓치니까 또 중간에는 진짜 무서워서 어정쩡하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엉망진창의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뭐 어쩌다 훈장을 그냥 그 훌륭하게 잘 싸워서 얻은 훈장이 아니라 이렇게 좀 훈장을 받는 동기도 좀 모호하게 훈장을 받고 막 이렇게 어설픈 인물로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걸 하나하나 겪으면서 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니콜라이야 제발 이제 가족을 돌봐야지 전쟁을 가족을 돌봐야 된다 막 이러니까 나중엔 돌아와서 영지를 가꾸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볼콘스키 공작 가문의 영지를 가꾸고 같이 일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른스럽고 그 유능한 어른으로 나와요. 마지막엔 그런 가장이자 영지 주인으로 5명은 톨스토이가 특별히 애정을 보인 거죠. 이런 실패와 좌절과 개인적인 결함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들 중에는 바람둥이여가지고 패망하고 뭐 못된 짓 하다가 뭐 망신당하고 근데 피에르도 중간에 아주 아름다운 사교계의 명사하고 결혼을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엘렌이라고 나오는데 엘렌하고 결혼하고 엘렌이 죽는데 엘렌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끝까지 못 가고 죽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톨스토이의 특징상 근데 엘렌 같은 경우 이제 피에르가 결혼을 했다가 엘렌하고는 소통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안 통하고 이렇게 엘렌은 돈이 제일 많은 귀족하고 결혼을 한 거죠. 피에르를 골랐던 게. 그래서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엘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엔 성숙해진 나타샤와 성숙해진 피에르가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흑역사를 겪는다. 여기서 흑역사가 없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실제로도 성장 과정에서의 흑역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통과하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가? 그거를 통과하면서 좌절하는가의 차이인 거죠. 어떻게 흑역사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흑역사로 평가할 게 아니라 흑역사를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톨스토이 소설에서 첫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는 좀 달라요. 이때 여자들은 다 어린 나이에 많이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톨스토이가 이제 남자 작가에서 남자한테는 그렇게 2번, 3번 기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그것도 저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여자들도 그렇게 겪으니까 선택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는 게 첫 결혼해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는 여자들도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 결혼들을 하니까. 첫 결혼해서 만족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젊을 때 그냥 예쁜 여자한테 반해서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친구로 있다가 이러다가 그냥 얼떨결에 결혼했거나 아니면 어떤 면을 보고 굉장히 반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성장 과정에서 첫 번째 결혼이 나와요. 안드레이나 피에르나 모두. 그러다 2번째 선택에서는 안드레이는 죽고 2번째 선택을 못했지만 피에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 남자 주인공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들한테 거의 두 번째 결혼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첫 부인이 죽고 나서. 니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결혼에서부터도 많이 성숙해진 다음에 선택한 결혼이니까 전쟁 갔다 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투르게 선택했던 혹은 뭐 책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결혼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는 게 또 톨스토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묘사했나 보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끝까지 처음 결혼한 부인하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중간에도 계속 싸웠죠. 계속 싸웠지만 그 부인이 아니었으면 톨스토이의 업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을 길게 하면 마음속으로 계속 새로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인하고 불행하기만 한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살았겠어요. 이 부인하고 정말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무감만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는 자기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을 따라서 그 성장 과정을 역사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대목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3권, 4권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1, 2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3, 4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전쟁과 평화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 1, 2권은 군대가 아직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3, 4권은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3, 4권에 가면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심리, 적군과 아군을 대하는 태도, 포로들을 죽이는 일을 담당한 병사들의 심리, 태도, 모스크바에서 철수하자 결정을 내렸는데 철수하는 동안 철수하기 전까지는 잘 지냈던 프랑스 군들이 자 철수하자 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픈 포로 뭐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도 막 버리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굉장히 단호해지는 그런 것. 또 니콜라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똘똘하게 전쟁을 못하고 참전해가지고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그래서 낙오됐을 때, 적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혼자 도망갈 때, 탈영을 한 것처럼 돼버릴 때, 자기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만났을 때 소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는 행렬을 놓쳐서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또 훈장을 받고 이러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읽는 재미도 있지만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 심리나 인생, 신, 역사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작은 짧은 에피소드들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힘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전쟁과 평화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전쟁 영화 광이 됐어요. 원래 전쟁 영화 싫어했는데 어떤 전쟁 영화를 봐도 거기에는 하나 이상의 전쟁과 평화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아직도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전쟁을 처음 묘사했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를 읽었나 보다. 혹은 그걸 누군가가 고전 영화를 만들 때 썼기 때문에 나중에 클리셰처럼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상황들이 모든 전쟁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묘사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3, 4권을 집중적으로 읽으시면 전쟁 영화가 재밌어집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전쟁 영화에는 전쟁과 평화에서 나왔던 전쟁 대목이 하나 이상 들어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대표적인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니콜라이가 겪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2차 대전에 대한 영화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전쟁과 평화의 전쟁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전쟁과 평화를 그렇게 성장소설, 전쟁소설, 역사소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사회소설, 가정소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장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부 에필로그에서 갑자기 톨스토이가 역사 에세이를 써버린다고. 막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를 소설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재밌게 읽던 사람들이 에필로그 2부. 그래서 2부를 떼어놓고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는 분들도 예전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에필로그 1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20년 12월을 배경으로 그 피에르와 나타샤가 얼마나 이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가, 니콜라이와 마리아는 또 얼마나 성실한 영지주로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리고 나서 에필로그 2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의 대상은 여러 나라 국민들과 인류의 삶이다. 인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 국민의 생활조차 직접 포착하여 말로 감싸는 것, 즉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면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제 톨스토이가 직접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부가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역사 에세이가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쟁과 평화는 꼭 소설로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럼 여태까지 소설로 읽은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전쟁과 평화의 장르의 특징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서유럽에서 발전했던 그 당시의 근대 소설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근대 소설이 먼저 발달했던 서구는 19세기쯤 되면 이제 소설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스 디킨즈 소설이나 빅토르 위고 소설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인 오스틴 소설이나 이런 소설들을 보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주인공이 신이 과연 있는가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럽게 고민하는 걸로 소설을 몽창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역사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모르게 장르를 섞어버리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서유럽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서양 문학이 그렇지만 문학의 원류를 따지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으로 가잖아요. 그리스 시대 문학의 대표적인 두 가지 장르가 서사시하고 비극이었잖아요. 서사시하고 비극의 전통이 쭉 세월을 내려오면서 근대에 왔을 때는 18세기부터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서사시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소설이라는 장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야깃거리, 흥미롭고 재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 이거는 무슨 대단한 영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역사를 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인 결함으로 치명적인 어떤 비극을 겪는 것도 아닌 근대 소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근대 소설이 이제 유럽에서는 하나의 약속의 장르가 됐는데, 장르의 약속이 있는데 러시아 작가들이 여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뚝뚝뚝 그 경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서구처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중세가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도 한번 거치고 종교개혁도 거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 근대소설이 이후 이렇게 나오는데, 러시아는 언제부터 이 서유럽 같은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냐면 뾰트르 대제요. 그 18세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가 나왔을 때 그 전에 한 100년 좀 넘게 그때 집중적으로 관료제도를 만들고 농노제도가 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서유럽은 그 신분 철폐도 어느 정도 되고 그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점점 근대 시민사회로 오는데, 러시아는 우리도 유럽 같은 나라가 되자 하면서 관료제와 농노제로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근데 서구가 말하자면은 근대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러시아는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19세기로 오니까 19세기 작가들은 뭘 고민하냐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서구를 따라 했는데 현재의 서구가 아니라 100년 전 서구의 모습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에 대한 고민, 러시아 정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민, 농노제를 두고 어떻게 인간을 자유롭다고 똑같은 신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러시아식의 휴머니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작가들이 그런 문제를 놓고 글을 쓰려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구전된 형식이나,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소설은 이래야 돼 하고 약속한 형식 바깥의 형식으로 작품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전쟁과 평화가 과연 뭐냐, 에필로그 2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소설이냐 하는 여러 얘기에서 톨스토이가 스스로 자신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하면서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장편도 아니고 서사시는 더더욱 아니다. 하물며 역사 연대기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장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한 말이, 푸시킨 시대 이후의 러시아 문학의 역사는 유럽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많은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사례에 따르는 그런 예를 한 가지도 보여준 적이 없다. 고골의 죽은 놈부터 도스토옙스키의 죽은 집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기의 러시아 문학에는 어느 정도 평범함을 넘어선, 그러니까 괜찮은 작품치고 장편, 서사시, 중편 이런 형식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구에서 만들고 형성됐던 소설의 어떤 형식을 러시아는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쓰지만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따르지 않은 작품이 거꾸로 서구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디킨스나 플로베르나 빅토르 위고를 읽다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읽으면, 야,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러잖아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좀 소설치고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당시에 서구 독자들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소설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걸 썼기 때문에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이 그 단조로운 틀에 갇힐 뻔했던 근대 소설의 영역을 확 넓힌 거고, 그게 20세기, 21세기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류가 하지 못하는 일, 주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주류가 아닌 데서는, 변방에서는. 그게 뭐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그랬을 거고, 저는 뭐 지금 우리 케이팝도 좀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들한테는 그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잘 보이는 거죠. 그런 방식, 기존의 근대 소설의 방식으로 내가 러시아의 전쟁과 평화를 쓸 수는 없겠다. 나는 내 장르를 만든다 하고 쓴 게 전쟁과 평화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과 평화는 무엇이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 둘이 대립하고 뭐 병존하고 막 이러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엔드예요, 엔드. 전쟁과 평화는 같이 있어요. 그게 삶이고, 역사하고 소설은 무엇이냐? 소설을 허구 예술로 본다면 역사하고 예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만든 이 장르 안에서 이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 사실과 허구는 함께 있으면서 다시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위대한 작품이 저는 전쟁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보로지노 전투 같은 경우는 톨스토이가 전투 현장을 가서 구체적으로 지형과 모든 거를 막 파악하고 이 묘사에 공을 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다 조사하고 현지 답사까지 하고 쓰는데 중간중간에 역사적 사실이 틀린 게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사가들은 막 그걸 꼬집으면서 이거는 톨스토이가 착각했다, 틀리게 썼다 하는데, 톨스토이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었다. 나는 진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연대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건 허구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역사에서 발견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배경을 차용해서 가상의 인물을 넣어서 적당히 스토리를 만드는 것. 그런 역사 소설이 아니라 역사로도 읽을 수 있고 소설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역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그렇지만 그 시대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담았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카브리스트에란, 그쵸, 12월 당 사건,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된 중요한 계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855년에 니콜라이 1세가 죽고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를 하면서 알렉산드르 2세가 이 제카브리스트들을 사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855년이에요. 제카브리스테란이 1825년에 있었거든. 30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귀족 청년 장교들이 30년을 시베리아 유형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또 충격이었겠어요. 당시 러시아 사회에. 시베리아 유형을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21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화문에서 우리 시위하다 121명 잡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그 황제 즉위식에서 거기서 반대를 해서 121명을 잡아갔다는 건 이거는 좀 숫자의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냥 우리 이렇게 뭐 시위하다가 121명 잡혀간 게 아니라 그런 121명이 시베리아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1856년에 자 사면 돌아오세요 하니까 몇 명이 살아왔겠어요? 19명이 왔어요. 19명이 살아서 온 거예요. 19명이 살아서 왔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카브리스트들 따라갔던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마리아 볼콘스카야. 마리아 볼콘스카야는 톨스토이 외가 쪽의 육촌형의 형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제카브리스트들 중에서 19명 제카브리스트들 중에서 톨스토이의 외가 쪽 육촌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태어나서 1828년 제카브리스트란이 있고 난 다음에 태어났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역사적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제카브리스트의 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의식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세상에 1856년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육촌 형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톨스토이의 묘사에 의하면 뭐 흰머리에 구약성서 성지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선지자 같은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가 톨스토이 말년에 야스나야 뻘려나에서 이렇게 농민복 입고 있는 거 보면 흰머리 그렇잖아요. 수염 이렇게 기르고 육촌형을 1861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요. 톨스토이가 유럽을 갔다가. 그래서 이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큰 감화를 받죠. 왜냐하면 세르게이 볼콘스키인데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 30년 시베리아에 가서도 농민들과 함께 계속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육하고 이 세르게이 볼콘스키를 만나고 톨스토이는 굉장히 감화를 받죠. 그리고 이렇게 노인이 돼서 돌아온 제카브리스트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해요.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제카브리스트에 대해서 소설을 쓰려고 처음에는 제카브리스트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피에라하고 나타샤는 노부인과 노인으로 나와요. 30년 유형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로. 근데 이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825년으로 가는 거죠. 제카브리스트의 란으로. 그럼 제카브리스트의 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1812년으로 가는 거예요. 1812년에선 또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쓰려니까 1805년까지 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가서 1805년부터 가서 정작 제카브리스트란까지는 못 쓰고 1820년까지 쓰고 끝났어요. 전쟁과 평화가. 근데 에필로그 1부를 보면은 피에르가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하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이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속에서 더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속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농노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고민들, 러시아도 이제 헌법에 기초한 입헌주의에 기초한 무언가 새로운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제 정치로 농민들이 핍박받는 사회로 계속 가선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1820년 12월 피에르와 나타샤의 가정 생활을 아주 평화롭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카브리스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가 제카브리스트가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전쟁과 평화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가장 귀여운 등장인물은 이 전쟁과 평화 에필로그 1부에 나오는 니콜렌카입니다. 니콜렌카, 그러니까 니콜라이의 니콜라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인데, 니콜렌카는 안드레이의 아들이에요. 이 니콜렌카가 마지막 에필로그 2부에서 아빠에게, 죽은 안드레이죠,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그 대목에서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제카브리스트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러시아의
민족 대서사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19세기 이후 20세기의 러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때도 이 전쟁과 평화는 중요한 텍스트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제카브리스테란이 제카브리스테란으로 끝나는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제 19세기에 계속해서 사회를 바꾸려는 변혁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는 볼셰비키 혁명까지 가잖아요. 이 대장정의 시작을 제카브리스테란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 그 제카브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준 게 전쟁과 평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한 대목이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마디로 친구가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두꺼워요?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두꺼운지를 오늘, 그렇죠. 이 얘기를 어떻게 짧게 쓰겠어요. 그러나 왜 두꺼운지를 보여주려면 역시 몇 장면은 직접 읽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장면들을 몇 개 꼽아서 오늘 이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클럽 비바 오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더 궁금하다, 아니면 안 궁금해도 너무 열심히 뭘 얘기하니까 좀 안 됐다 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부분 질문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느낀 점, 그리고 또 저한테 주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 미처 모르고 빠뜨렸던 이야기가 있거나 채널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